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약세장이 막을 내리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틀째 24,0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선 상황인데 이 구간 저항을 단번에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항을 막고 곧장 하락세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다시금 돌파 시도에 나서는 그런 상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번 비트코인의 반등이 찐 반등이냐, 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화시켜서 종합을 해보자면 23,000달러 위에서 얼마나 탄탄한 지지를 받을지 여부가 중요하고, 이건 이번 주 주간 종가 상황을 보면 확실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약세장 종료를 위한 전제 조건 3가지를 제시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꽤 많이 와닿았습니다. 일단 3가지 중에 하나인 200주 이동평균선 회복은 이미 달성이 됐고, 나머지 2가지 역시 꽤 중요한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요즘 이런저런 의미 있는 속보들 많이 전해졌는데 어쩌면 올해 안에 소송 최종 결과를 맞이하는 상황을 좀 더 가능성을 키워서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초당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목받았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굳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 발의 직후에 SEC와 CFTC의 규제권 이슈가 더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결국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상품인지 그 첫 번째 공식 판단이 될 리플 소송 판결이 최종 결과로 나와줘야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회 차원의 논의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내년에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은 다시금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나름의 부담스러운 현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연일 러시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관인 노드스트림 1을 재가동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일단 가동은 하긴 할 것 같은 분위기고, 이걸 통해서 푸틴이 장사를 더 하려는 액션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건드리면 손해보는 건 유럽 국가들 니들이야, 이런 시그널을 강력하게 날려주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해서는 병합 작업이 착수됐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이어서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 머지않아서 이 전쟁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중요 국면을 지나는 의미 있는 시간들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23,000달러 위에는 차분하게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째 24,000달러 돌파 시도에 나섰지만 턱 밑에서 다시금 저항을 맞고 후퇴하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두 차례 더 돌파 시도를 한 뒤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지 여부가 가장 큰 이번 주의 관심사가 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바닥을 찍고 이번에 찐반등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약세장이 종료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인모탈의 경우에는 최근 22,000달러를 회복한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이 진짜 상승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불트랩인지는 이번 주가 지나야 알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반등을 통해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진짜 상승세가 시작될 수 있다. 23,000달러 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30,000달러까지도 상승은 가능하다. 반대로 불트랩이 되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기 상승이 진정한 상승 랠리로 이어진다라면 이더리움의 조금 앞선 상승세는 비트코인에 결국 따라잡힐 수 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약세장 종료를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주 이동평균 위로의 회복, 일단 이건 지금 조건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락 저항선 돌파를 해내는 것이고,
이 3데이 기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200일 지수이동 평균을 돌파해야 한다. 이게 지금 전제 조건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제시했는데 두 번째 조건의 경우에는 지금 돌파 직전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겪지 않는다라면 이번 주 안에 돌파 여부가 픽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200일 지수이동 평균이 지금 33,0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건 비트코인이 24,0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28,000달러에서 32,000달러 구간 사이로 랠리를 해낼 경우에 그 이후에 돌파까지 이뤄낼 경우에 확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일단 그런데 트레이더들이 약세장 파라볼릭 트렌드가 종료됐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5주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 상황을 제시했는데 먼저 달러 인덱스가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석가 울프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그는 달러 인덱스가 2021년 1월 7일부터 지금까지 포물선 형태의 상승을 그려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7일 이후의 상황만 놓고 보면 줄곧 포물선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번에 포물선 아래로 뚫고 내려간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주의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은 역사상 줄곧 정확히 역상관 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대로 추가 저항을 확인하면서 포물선 상승세가 붕괴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면 비트코인의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상황적 근거로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0주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할지 여부가 제시됐습니다. 만약 주간 종가 상황에서 지금의 돌파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200주 이동평균 돌파는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간단히 하면 지금 23,0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는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하는 건데 이건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 상황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분석가 인모탈이 제시한 것과 거의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1,500달러 위에서의 지지를 잘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AMB 크립토는 이더리움이 상황에 따라서 몇 주 안에 1,8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기준으로 1,750달러와 1,950달러 구간에 상대적으로 두터운 저항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MB 크립토는 2021년 3월과 7월에 해당 구간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한 적이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더리움의 장기 추세선은 약세 편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약세 추세를 이탈하면서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다. 일간 RSI도 중립을 나타내는 50을 돌파했고 4시간 기준 RSI 역시 60을 넘어서면서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거래량 흐름을 바탕으로 자산 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OBV 지수도 지난 6월에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국내외 할 것 없이 레거시 금융들의 암호화폐 거래 진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단연 관심을 끈 부분은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 그룹이 스위스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메타코와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분야에 진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이 보관 자산이 13조 달러에 달하는 BNP 파리바가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BNP 파리바의 경우에는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오닉스의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블록체인 국경 간 송금을 이미 도입한 금융기업이기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몇 차례 짚어봤듯이 JP모건의 오닉스는 리플의 국경 간 송금과 거의 유사하고 완성도도 높은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은 곳입니다. 여러모로 의미부여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통적인 금융규제 원칙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바꾸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은행들도
가상자산 사업에 이제 뛰어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의 수수료 장사의 정신줄이 팔린 이 미쳐 돌아가는 대형 거래소들보다 더 안전하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 금융권의 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굳이 수수료 장사에 미쳐 놀아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줘야 하는 이유는 사실 눈 씻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봐야 하겠지만 방향성이나 취지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맞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관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올해 과연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번에 초당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발의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어렵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결국 올해 리플 소송 결과를 통해서 증권과 상품의 기준점이 마련되고 그 즉시 규제 명확성이 법적으로 확립되는 나름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을 올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올해 안에 상원에서 표결에 붙여줄 가능성은 낮다, 내년이 돼야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루미스 의원이 이렇게 멘트를 날린 것은 무엇보다 이번 법안 발의 직후부터 SEC와 CFTC의 규제권 다툼 양상이 좀 더 짙어졌다라는 데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고, 사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지들끼리 서로 규제권 갖겠다라고 싸우는 모양이라서 이게 참 애매하고 답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겐슬러는 비트코인은 확실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머지 코인들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상품과 증권의 기준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FTC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확실히 상품이다,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코인이 상품으로 규제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갈래타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애매한 게, 적어도 이더리움이 확실한 상품이라면 리플이 증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부족해지고, 리플이 확실한 증권이다라면 이더리움 역시 상품이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상황을 교통정리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리플 소송밖에 없고, 이게 결과가 나와야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이 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상황적 요인이 리플 소송 결과가 연내에 나올 것이라는 점을 100% 담보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가 최악의 경우에 내년 1분기 이후에 나온다라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역시 빨라야 상반기 이후가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제 명확성 확보가 늦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의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는 강할지 몰라도 정작 현실은 꼴찌가 되는 상황 마주하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플 소송 자체가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늘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말이 좀 되는 게 최근 법원이 SEC를 향해서 좀 세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SEC의 주장을 뭉개는 모습까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려볼 수 있는 베스트한 상황, 연내 리플 소송 종료, 내년 1분기 암호화폐 법안 통과, 이 정도 상황이 제일 모양새가 좋은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거시경제 상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소식이 러시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노드스트림 1은 예정대로 21일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푸틴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석탄과 석유 금수 제재 이걸 하기로 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미친 생각이다, 결과는 뻔하다, 석유 가격이 오르고 물가 폭등할 것이다, 이런 점을 직접 밝히면서 지금 상황적 주도권을 러시아가 쥐고 있다라는 점, 이 현실적 주도권 러시아가 갖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리스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돈바스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등을 병합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어서 막연한 루머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든 저렇든 일단 전쟁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당연히 무기 지원 추가로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얻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라는 게 물론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 부분이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접점 속에서 중간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